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마의 27일이라고 했었죠. 예상했던 것만큼 정말 분주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도 나왔었고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3월로 예상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빠르게 매매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양시장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 반영하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마음 대변하면서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감장 전략까지 또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가 어젯밤에 이제 미국에서 끝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게요. 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0%에서 0.25%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곧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더는 강력한 통화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계획했던 대로 자산 금리를 축소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도 곧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금리 인상은 연준 내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2월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3월 금리 인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3월까지 월 1,200달러 규모에 달하던 채권 매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와 동시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없었던 일로 됐고 이제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시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3월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던 전망이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상승장을 이어가다가 파월 의장의 브리핑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갈등과 파월 의장의 브리핑 영향에 오늘 브렌트유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사 가능성에 대해서 FOMC 회의 결과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계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됩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법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재해에 더한 처벌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체계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네. 공사 현장이 많은 건설업계에서는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건설업계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때문에 그만큼 안전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 임원의 직급을 높이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사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쏟아지는 대응책 이면에는 불의의 사고로 중대재해법 조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는 건 사실 기업에서 다 기피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과 DL-ENC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돌입합니다. 포스코건설은 27일과 28일을 휴무로 권장하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2월 4일까지 공사 현장 전체를 작업을 중단합니다. GS건설도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과 4일을 재량 휴무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게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이전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건설사들이 이렇게 긴 연휴에 들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공사를 멈춘다는 건 상상을 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업에 대한 언론이 차가운 상황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해 앞서 말했듯 중대재해법 1호 조사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준금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소 좀 무거운 이슈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좀 가벼운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앞서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원들에게 이번 달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달성해 기여한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의 기본급 30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계현 DS 부분장 및 사장은 1분기 경영방침 설명회에서 지난해 반도체 글로벌 매출 1위가 된 위상에 맞도록 제도와 근무 환경, 보상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도 삼성전자는 그룹 차원의 특별경력금 방침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의 특별경력금을 지급했는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들의 경우 앞서 받은 200%와 이번 300%를 더해 총 500%의 특별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인센티브가 500%라니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반도체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인센티브도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성적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만 총 94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건데요. 이 수치는 직전 연도 대비 30%가량 오른 수준이며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2018년에 약 86조 원보다 약 8조 원 이상 올라간 수치입니다. 네. 반도체 글로벌 1위를 탈환한 만큼 인센티브 500%가 지급되는 삼성전자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장 다소 버겁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작 시점이 3월이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수급 불균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약 14개월 만에 2,700포인트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17% 밀려난 2,62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기아를 제외하고선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상승 출발을 했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850포인트는 그래도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요.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85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곤 있지만 지수를 견인하기엔 힘이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도 1,329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장중에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1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3,22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상승하는 종목수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들은 강세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리더스 오늘 상한가 터치를 한 모습이고요. 현재 이 시간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높은 중환능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일동제약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연간 1,0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고 4월 말이면 긴급 사용 승인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동제약 현재 4.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오 스마트도 현재는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공모주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여파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향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련 ETF도 오늘은 전일보다 5%가량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낙수효과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LG화학 현재 8%가 넘는 하락폭 보여지고 있고요. LNF도 8.55%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첨보도 현재 4.46%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그리고 선물, 콜옵션까지 다 전부 매도세에 좀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은 양시장은 비롯해서 선물까지도 매수를 하는 다소 상반된 이런 매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 또 SK이노베이션, 하이브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첨보, ABL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또 기아, LG이노텍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하이비전 시스템, 덕산, 테코피아, 테스나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한마디 투심 약화 속 악재에 민감한 증시로 좀 정해봤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있었던 이 1월 FOMC 관련해서 이제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좀 보여졌었지만 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 또 3월 금리 인상 시사 등에 따른 이 부담을 느끼는 모습 등 이런 혼조세로 미증시는 마감을 했지만 우리 증시에는 또 부담으로 초반부터 작용했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채 2년물이 이제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시장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모습, 또 미국 선물도 이에 따라서 하락 전환하는 요인 등으로 우리 시장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장 가뜩이나 투심이 약한 상황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 시초가 이후에 급락하고 있는 모습, 또 외국인은 초반부터 대거 LG에너지솔루션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또 거기에 거래 대금만 이미 오전 11시경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5조 원 수준에 육박하는 등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우리 증시에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는 모습도 시장 하락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장 초반에 전체 우리 시장 거래 대금의 80%가량 수준의 거래 대금이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한 거래 대금이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점은 특히나 좀 우려해 볼 만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급락 장세 속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관련주 일부가 좀 부각되는 모습은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 배경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 원유 공급이 이미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원유 수급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공급은 팬데믹 이전 대비 80% 미만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이 수급과 공급이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 석유, 흥구 석유 등의 이런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시장의 빅 이벤트, FOMC까지 해서 이번 달 1월 달은 빅 이벤트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명절 연휴를 앞둔 점 그리고 아직 수급적 파급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역시나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수급 부담의 정점은 지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힘드시겠지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다시금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렵지만 좀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의 이슈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 관련해서인데요. 연준이 이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겠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FOMC 정례 회의 내용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밤 FOMC 회의는 시장 예상 수준에서 일단 발표문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정되어 있었던 3월 말 테이퍼링 종료는 얘기가 나왔고요. 1월 기준금리도 동결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발표한 이후에 시장은 안도감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약간 매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급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다양한 통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거고요. 향후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돼서 노동시장의 충격이 없이 금리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패드가 기준금리를 빨리 그리고 또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좀 주가는 하락으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8월에 이 발언으로 미 증시도 하락 전환이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크게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증시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 전에는 미국 3대 지수가 2% 정도의 이제 상승세를 기록할 만큼 좋았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락 반전을 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는 1일 변동폭이 900포인트대에 이르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600포인트대를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지금 계속 널뛰기 장세를 할 만큼 미국 시장도 현재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낙폭이 좀 커지니까 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하락폭을 좀 축소했다는 거에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이제 전일 하락 때문에 좀 이제 그 낙폭이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관련된 수급도 지수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장 시작할 때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수는 조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특히 외국인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매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매도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투자 자금이 오늘 거래량이 지금 6조 5천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종목으로 이제 매수 주체가 좀 부재하다. 그래서 적은 물량, 매도 물량으로도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 증시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상장을 했는데 지금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51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온 듯한 모습입니다. 따상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LG 솔루션 같은 경우 공모주가 30만 원이었으니까 이거에 이제 더블이 되는 60만 원을
어떤 이제 따라고 얘기하는데 따에는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매도 물량 출회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는 뭐 50만 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형새를 보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5조로 2위로 등극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물건 자체가 그렇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하고 그다음에 의무 확약이 없는 외국인 물량이 오늘 뭐 대부분 출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량을 연기금이 지금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가 뭐 200만 주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월 들어 연기금이 지금 순매도세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LG 에너지솔루션 매수자금 확보 차원 아니었느냐라는 또 그런 것도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각 증권사가 39만 원에서 61만 원 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엔 중간 정도 값인 45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아마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뭐 지금 가격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전망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좀 놀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내부자 거래 의혹 수사로 지금 그룹주 주가가 어제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타격도 클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좀 짚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전일 에코프로 BMB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 검찰의 합동조사 소식 때문에 당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BMB가 이제 그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업체다 보니까 어떻게 19% 하락을 하면서 지수도 또 장 막판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용은 2020년 2월 달에 그 에코프로 BMB와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수주 계약 체결에 앞서서 핵심 임원 몇 명이 SK 이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해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어저께 받아들일 건 이제 크게 쇼크로 받아들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밤새 이제 나온 내용으로는 에코프로 그 내부자 거래 비중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자 거래는 법인보다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도 이제 개인 중심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B 법인 입장에서 보면 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 오성공장 화재 사건에 이어서 연이은 악재 출현 때문에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조금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은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전환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오전 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또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연구의 김양팽 연구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역대급 기록이고요. 잠정 실적이랑 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279조 원의 매출 그리고 50조 원의 영업이익이다 했는데 반도체 쪽에서 또 호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문별 이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을 말씀을 드릴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한 업종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생활가전부터 정보통신, 반도체 그리고 새로 인수한 하만까지 그렇게 삼성전자는 매출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DS 부분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속에 반도체가 들어있고 이번에 최고의 실적을 이제 올린 것은 역시나 정보통신기기 쪽. 그러니까 작년에 스마트폰에 플래그십 모델이 나오면서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그 2를 달리면서 거의 작년에 이제 99조 원에서 올해 94조 원. 죄송합니다. 올해 이제 94조 원을 하면서 작년보다 더 높은 작년에가 72조였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예,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매출 상승률은 약 25% 정도를 보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30% 이상의 매출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34.6%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을 견인한 것은 역시 반도체 분야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반도체 수급 부족이나 뭐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썼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계 관전 포인트가 이 삼성과 TSMC 간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뭐 네. 대결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과연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가 TSMC에 따라가면서 파운드리 분야가 상당히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규모적인 면에서 그리고 업력 면에서 TSMC 같은 경우는 1987년도부터 이 파운드리를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2017년 이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이 범위 그리고 물리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로 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을 볼 때 TSMC는 68.9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만 봤을 때는 22조 원 정도입니다.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차이를 단숨에 뒤집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TSMC랑 삼성전자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5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그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올해 삼성전자가 3나노 방식의 제품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작년에 이제 그 TSMC는 올해 7월부터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에서의 그런 앞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누가 선두를 차지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 대체되는 제품들 그 부분의 시장을 누가 더 먼저 가져가는가 그것이 아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삼성이 이제 인텔을 제치고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주요하게 보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1위라고 지금 발표가 됐죠.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도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작년 여름 그 JP 모건이랑 그쪽에서 모건 스탠리죠. 네.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발표한 덕분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위협적인 요소가 많다, 수요가 감소한다 그런 내용들의 발표가 있고 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특히 4, 4분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을 이제 저희가 3년 만에 다시 1위를 삼성전자가 단언을 했는데 처음에 1위를 할 때 18년도에도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을 봤을 때도 인텔과 삼성전자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년도 대비 인텔의 성장률은 0.5%에 불과했고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분에서 30% 이상의 성장이 있었던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힘이었고 인텔은 올해 그 DDR5가 적용되는 CPU를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개인용은 작년에 했고 서버용 올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고 삼성전자 역시 DDR5 메모리를 또 새롭게 출시하고 그 제품이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같은 성장 속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올해
결말은 어떻게 될지가 참 어렵게 보여지는 게 네. 작년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고 네. 인텔 같은 경우는 큰 성장 없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 둘 다 같은 성장을 한다고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예. 역시나 네. 예, 결론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삼성전자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뉴 삼성을 지금 어필을 하면서 혁신적으로 뭐 인사도 조직을 개편을 하고 M&A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발전시키는 산업 분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한 업종에 집중한 게 아니고 뭐 가전에서부터 여러 업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M&A 내지는 또 뭐 세계 1위를 지향하는 기업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만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TSMC와의 관계, 즉 파운드리가 있을 텐데요. 파운드리 분야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 순위를 뒤집기가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그거 말고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파운드리를 시스템 반도체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엑시노스, 즉 AP 분야, 그리고 이번에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미 소니와 1, 2를 다투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어떤 한 품목, 기술, 그 부분을 다른 신생기업이나 기존 기업과의 M&A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계속 기존의 이동수단이 대체를 되면서 시장이 더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즉 차량용 차세대 반도체가 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이 시장을 점령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또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뭐 종목들도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사업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제 올해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네네. 벌써 기대감을 품게 되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이제 올해 실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의 매출 감소는 딱히 현재로서는 위협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급격한 자연재난이라든지 그런 외부 효과가 없는 이상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 좋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외부 시장 그 조사 기관에서도 내년에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률을 11%에서 8% 사이,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반도체 시장이 성장이 될 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11%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15%까지 보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매출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파운드리가 지금 약 30%이기 때문에 70% 시장이 당연히 더 커질 것이고 파운드리 역시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죠.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발표 남아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굉장히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망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전부 이어지겠죠. 다? 네, 통틀어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매출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 품목이 사실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매출은 거의 없고 파운드리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 호황 그 덕분에 SK하이닉스가 계속 갈 수 있었고 거기에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에 뒤지지 않는 품질의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발표를 하고 생산하고 있는 그 배경이 있겠죠. 네. 네. 자, SK하이닉스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올 한 해 반도체 호황을 주도할 섹터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부분은 역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서비스로 인해서 그런 데이터 저장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서버용 시장이 계속 커져 나갈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의 변화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DDR5 메모리 반도체를 채용할 수 있는 CPU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러한 DDR5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기존의 제품을 이 새롭게 등장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대체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뭐 지금 TSMC랑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나노 공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은 2나노 공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으로는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이후에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인이 뭐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하고 제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그런 지원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TSMC나 삼성전자를 직접 국내 공장을 짓게 만들었고 일본도 TSMC를 그 공장을 일본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올해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실현이 되고 그럼으로써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부분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가 어젯밤에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내용들은 쭉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요. 향후 출구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현재 채권이라든지 주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FOMC 결과를 보면은 연준이 금융 긴축이라는 타가적 본색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일부 IB들이 전망하는 7, 8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연준의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3월 회의에서 토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투자가지 볼 때는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에서 운영하는 AI 프로그램이 위험 자산을 공격적으로 줄이는 행동을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주가가 급락한 것,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에 FOMC에서 이제 GDP 같은 물가 전망이나 어떤 경제 지표 같은 게 발표가 딱히 없었는데도 세계가 지금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그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시작할 시기, 그리고 밸런스 시트 축소와 관련해서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파월 푸시라고 할 정도로 시장과의 대화를 중시해왔던 그간의 파월의 그 발언을 보면은 온건한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파월은 이와 달리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예상보다 세다는 점,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임금과 물가가 나선형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가 정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그 새벽 다우지수가 129포인트 하락했고요. 또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1.84%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주식 비중을 줄였던 액티브 펀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치 펀드를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스탠스를 보여주는 NAAIM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56.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56이라는 지표는 2021년에서 여러 차례 주가가 반등했던 지지선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 활동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연준이 자신감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변동성은 좀 커지겠지만 현재보다도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의 주가의 과잉 반응은 오늘로서 대충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희망 섞인 그 전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 물가 상승의 주범이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공급망 우려를 해결할 만한 방안이 있는 걸까요? 네, 현재 미국의 공급망 상황을 보여주는 게 뉴욕 연방은행의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프레서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GSCPI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는 해상이라든지 항공의 수송 비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주요 국가의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납기나 수주 잔고, 그리고 구입 재고와 같은 27개 지표를 가지고 만듭니다. 지표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이 지표가 2였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던 2018년에는 1이었습니다. 지금은 4라는 점에서는 공급망 압박 지수가 무척 세다는 건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서 피크를 지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재개되고 있다는 것은 수송 비용이라든지 BDI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공급망 혼란은 곧 완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벌써 12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 증가세도 꺾였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준의 목표대로 2%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3월에 장기 금리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도 3월달 FOMC를 전후해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증시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지금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까지 합세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침공 우려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벌써 우크라이나 주변에 10만 명 규모의 그 부대를 배치를 완료했고요. 또 동유럽과 발트의 나토 같은 경우에는 4만 명의 군사를 지금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다면은 미국은 바로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원유나 천연가스 수출이 어려워지고요. 또 대러시아와 관련된 수출도 금지시킬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EU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요. 독일도 50%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제재가 일어난다면은 천연가스 공급은 더 줄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역풍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더라도 나토가 전면전을 각오하고 군사력을 투사할 가능성 아주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참전하게 된다면 미국 여론들이 반전 여론으로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 폐지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 비율을 올해 상당폭 낮춰야 되는데 러시아 충돌이 있다면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압박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는 러시아 대 선진국 간의 분열 양상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토의 동방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 상태는 상당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세계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도 앞으로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기사로 접하는 것이 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체감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리스크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 2회 연속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경기가 부양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부동산 거품이 오히려 꺼지는 건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뒤에 헝다를 비롯해서 부실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헝다의 디폴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GDP 대비해서 4%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148%를 크게 웃돌고요. 중국의 부동산은 모두 팔면은 미국의 부동산을 2번 살 수 있을 정도로 버블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아파트라든지 오피스 빌딩이 얼마나 공급 과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중국의 시멘트 소비량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100년 동안의 시멘트 소비량이 45억 톤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불과 3년 동안 미국의 100년보다 21억 톤이 많은 66억 톤을 소비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유령 도시는 3대 귀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건설되려고 했던 티엔콩 청시라든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업단지 차오파이덴 공업단지 같은 경우도 거의 유령화됐고요. 세계 최대 쇼핑몰로 건설됐던 신화남몰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입주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폭락은 아마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규모가 정말 상당합니다. 지금 중국의 3대 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느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티엔안 콩시 같은 경우에는 청시 같은 경우에는 후난성 찬사시의 220층 규모죠. 838m 높이로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빌딩이었는데요. 두바이 버즈 칼레파보다도 10m 높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0층씩 건설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스피드 공법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건설이 중단됐고요. 지금은 물고기 양식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허베이성에 만들어진 그 차오파이덴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규모의 광대한 토지에다가 100조 원을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요. 기업 유치가 전혀 지금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채무에 허덕이는 신세에 빠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광동성 그 동관시에다 만들어낸 신한안몰 같은 경우에는 2,000개 이상의
그 점포와 입점하는 세계 2위 규모의 쇼핑몰이 되는데요. 여기에 99% 임차인들이 현재 철수를 했기 때문에 폐허가 됐는데 주요 원인은 주변의 그 위락단지 조성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이 모두 실패하면서 외곽 지역에 있는 이 지역까지 사람이 발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은행 부채 비율이 1경 3천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터진다면 서브프라임 쇼크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터지지 않는 부동산 버블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악의 경우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